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복희 여와 부부가 남매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지금 깔려 있는 그림은요, 그 초나라 시대 때 고분에서 발굴된 초백서라고 하는 그 비단에 적힌 어, 역사 기록입니다. 여기에는 태어복희의 창세 신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장 완전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태어복희사를 새로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이 기록을 중심으로 태어복희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이 복희 여화도가 소장되어 있어요. 가장 완벽한 형태의 복희 여화도가요, 이 서울에 있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이 작품은요, 신강 투르판 아스파나 고분에서 출토된 거예요. 7세기의 중앙아시아 작품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서울에 있게 된 경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제시대 때 초기에 일본 탐험대가 이 도굴단입니다. 도굴단. 얘네들이 중앙아시아까지 가가지고요. 이거의 천장에 그 붙어있던 이 복희 여화도를 이걸 뜯어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져갔는데 그거를 소장하던 자가 죽고 이거를 이제 조선 총독부 박물관에 전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이거를 미처 일제가 가져가지 못하고 한번 한국에 남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그 한민족의 그 시조나 다름없으신 이 태어복희 여와 두 분의 이게 창세기 그림이 이게 한국에 남아있게 된 겁니다. 이거 국보로 지정해야 돼요. 자, 그림을 보시면 우측에 있는 분이 이분이 바로 태어복희입니다. 복희가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이게 저기 자조차. 그리고 여기 있는 분이 이게 여와고요. 여와는 컴파스를 가지고 있죠. 컴파스는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늘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게 자는 옛날에 땅은 네모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가 바로 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태양이 있죠. 그런데 보시면 이게 용이에요, 용. 이게 뱀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만은 이게 그 물속에 있는 뱀은 용을 가리키는 거죠. 용 두 마리가 지금 혼인을 하고 해가지고 새로운 태양을 지금 그 탄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해라고 하죠. 아해. 예. 우리 아이가 바로 희가 해로도 돼가지고 이 해를 뜻하는 겁니다. 새로운 후손이 태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 태어복희 여와가 정립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자폰,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이제 부부관계, 혼인제도를 정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때부터 이제 문화적인 삶을 살았다. 인간다운. 그래서 태어복희를 인문시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기 보시면 이 용은 이들이 바로 용을 숭배했던 그 종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봉황을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용봉족이다 라고 부릅니다. 복희 여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요, 중원에서도 시대마다 통령이 바뀝니다. 당나라 때 이용이 쓴 도기지에는요, 복희와 여와는 남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전 기록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우주가 처음 열렸을 때 여와 남매가 이 두 사람만이 곤륜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곤륜산에. 그래서 천하에 아무도 사람이 없으니까 부부가 되기로 의논을 했는데 스스로 남매였기 때문에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그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부부가 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곤륜산에 올라가가지고 가장 높은 산 곤륜산에 올라가서 하늘이시여 만일 우리 남매가 그 부부가 되도록 하시려면 연기를 합쳐주시고 아니면 연기를 흐트려 주셔서 그러자 연기가 합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매가 혼인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태초부터 그 인간은 이게 남매가 그 근친 간에 혼인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거는 시성의 역사를 그 복희 씨가 복희 여화 씨가 시성의 역사를 만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남자나 열자, 풍속통에도요. 여화와 복희는 남매 사이다라고 다 기록하고 있어요. 춘추세보에는요. 화서씨가 아들 복희를 낳았고 딸 여화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기록들은 다 태어 복희 여화가 미개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가주 사기 사망봉기나 노사에는요. 복희의 성이 풍으로 천수씨 성기에서 태어나 그 하남성 진에 도읍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초백서에서는요. 복희와 여화가 별개의 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양이 상고 천신이다. 두 분은 상고 시대의 천신이다. 그러니까 별개의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남매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백서는요. 1942년 장사 초나라 지역의 장사 자탄고에 고분에서 출토됐어요. 이게 불법 도굴돼 가지고요. 현재 미국 워싱턴 사이클론 미술관이 소장 중에 있습니다. 중원에서 출토된 최초의 가장 완전한 선진시대의 창세 신화입니다. 대부분의 신화가 이게 구전되어 온 건데요. 이거는 아주 그냥 이게 비단에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가로 38.76cm, 세로 47cm로 전국시대, 그러니까 BC 3, 4세기 말 그때 작품으로 분석됩니다. 초백서 을편에는요. 창세 신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천지가 형성되지 않아 세상이 혼돈 상태에 있을 때 복희 여와 두 신이 먼저 부부가 되어 내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희 여와 그 두 신은요. 이게 누이가 아니에요. 자매가 아니에요. 남매. 그러니까 별개의 신이죠. 내 아들이요. 이후 사시를 대표하는 사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태양과 달도 없었고요. 그래서 사신이 번갈아 사시를 대표했다고 합니다. 마지는요. 청간이라고 불렀고요. 둘째는 주사단, 셋째는 백대목연, 넷째는 묵간. 그러니까요. 복희 여와의 네 아들은요. 모두 나무예요. 나무. 푸른 나무, 붉은 나무, 흰 나무, 검은 나무. 그래서 복희를 목덕이다. 목덕을 가지신 분이다. 나무의 덕을 가지고 태어나신 풍시성의
풍시성의 인문시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풍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나무 목자 들어가는 그런 성씨들, 풍씨 후손들 이제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태호 복희 이후에 천수백 년이 지난 후 제준은 그 상나라의 그 시조가 되는 제국 고신을 가리키는 걸로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그 태호 복희로부터 제국 고신 시기까지가 천수백 년이 지난 후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초백서를 보면 대략적으로 복희가 어느 정도 시대의 분이다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준이 해와 달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염제는 추균과 사신을 보내 삼천과 사극의 제사 지냈다. 이 사극은 바로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거죠. 염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추경족도 등장을 하고요. 이게 바로 이 한민족의 그 시조들의 역사 기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서요존하고요, 산해경, 초백서에 기록된 이 희화의 사시 4명의 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임금 시기에는요, 이분들을 사학이라고 불렀어요. 사학. 그러니까 태호 복희의 그 4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요, 휘중입니다. 휘중. 처음에 두 아들은 휘자 돌림이에요. 그리고 두 아들은 화자 돌림. 그러니까 희화가 바로 그 산해경에 보면은 태양을 낳았다고 하는 그런 그 여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희화가 바로 그 복희입니다. 여화입니다. 여화. 복희 부인 여화. 희화가 10개의 태양을 낳아가지고 그 9개는 나무에 있고 하나는 하늘에 떠 있잖아요. 그 신화가 이 산해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산해경의 신화가 지금 사천성의 삼성태 유적에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태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삼성태 유적은 바로 태호 복희족의 태양 신화를 기록한 그 유적이에요. 그리고 제사 지내고 거기에는 엄청난 옥기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둘러보면서요, 옥에 빠져가지고 그냥 일행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제 다음에 또 가겠다 그러고 이제 아직 못 가고 있는데요. 이게 그 복희 여화가 낳은 첫째 아들이 휘중인데요. 그 요임금 시기에 이 사학이었어요. 그래서 휘중에게 명해서 우위에 거하겠다라고 합니다. 우위족이지, 우위족. 우위족이 바로 고조선족이잖아요. 그리고 거처의 이름은 양곡이라 했다. 양곡은요, 지금 그 산동성 등주하고 산동성 그 남쪽의 일조씨 일대를 가리키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방위는 동쪽이고요. 봄이에요. 봄. 초백서에는 청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보셨죠? 산해경에서는 구망이라고 합니다. 짐승들은 이때 교미를 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은요, 휘숙이에요. 휘숙.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휘자 돌림. 그 다음에 중숙 돌림이 있어요. 그래서 셋째하고 넷째는 화 돌림이고, 그리고 중숙이 또 반복되죠. 예, 그렇게 그 질서대로 이렇게 4아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둘째 아들은 남교, 남쪽 교지 지역입니다. 교지. 명도라고 하는 곳에
살았고요. 이게 여름이잖아요. 남쪽의 여름. 그러니까 엄청 더운 밝을 명자가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주사단. 당연히 붉은 나무 같은 거예요. 붉은 색깔이. 봄에는 푸른 색깔이 등장하는데 추경이죠. 추경. 산해경에서는 추경이라고 하죠. 예, 주작.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은 화중인데요. 서쪽입니다. 근데 이 매곡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수차례 여기저기를 뒤져봤는데 구체적 위치는 없어요. 대략 어, 대략 감숙성 남쪽에서 사천성 북쪽 그 일대에 해가 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가 지는 곳이다 라고만 기록이 돼 있어요. 백도백과라든가 모든 기록에. 서쪽이에요. 예, 가을입니다. 하얀 색깔을 띠게 돼요. 욕수라고 합니다. 산해경에서는. 화숙은 이제 북쪽을 가리키는 넷째 아들인데요. 삭방. 지금 이렇게 황하가 흐를 때 여기 이쪽 지역이 삭방이죠. 삭방. 유도는 이쪽 예, 유주 일대. 그때를 그 일대 하여튼 요 일대 전체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북쪽이고요. 겨울이고 초백서에서는 흑색으로 등장합니다. 우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내부는요, 그러니까 태어복희의 자손들로서 나중에 이들이 이제 한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 복희 시대에 거대한 홍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곤륜산에 있었던 사람들만 생존했다고 해요. 어떤 분은 태산에서도 살아남았다고 이제 중국에서도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태사급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 그거는 모릅니다. 어쨌든 백도백과에서는요 중원 남부의 대홍수와 표주박 관련된 신화가 기록이 돼 있어요. 즉 복희와 여화가 이 표주박에 들어가 살아나왔다 해서 복희라 했다는 겁니다. 예, 복희. 예, 다시 살아나왔다. 그래서 복희라 했다는 거예요. 이 표주박과 관련된 신화에는요, 중원의 고대 신화에 기록이 있습니다. 신석기 대문구 문화 초기의 기록인 걸로 보여요. 대홍수는. 거기 보면 내신하고 이제 복희 여와의 아버지하고 이제 막 전쟁을 하죠. 그러다가 대홍수를 이제 내신이 대홍수를 일으킵니다. 그 시기는 신석기 시대 대문구 문화 초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천이 대문구 문화의 주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희는 최소한 이 소금천보다는 앞서야 되잖아요. 소금천이 몇백 년 후손이기 때문에 이게 대문구 문화 초기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신석기 시대가요 약 1만 년 전부터 신석기 시대였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가 이제 한참 진행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가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은 대홍수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대홍수가 언제 왔는지 이게 이제 엘닐이라고 하는 신이 이제 인류가 너무 타락하니까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키가 이제 인류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이제 잠수함을 만들라고 합니다. 예. 그때가 바로 아마 BC 4000년에서 3500년경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유족이 있어요 사실. BC 2800년경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략 가장 위로 올라가 보면 BC 4000년 전으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태어복희가 홍수를 만났던 시기가 대략 4300년에서 4000년 사이
그 무렵 아닌가 싶습니다. 복희는요, 이게 우리말로 읽으면 박입니다. 박다는 뜻이에요. 밝은 해. 밝은 해라는 뜻인데, 박다. 박족이 바로 박씨죠, 박씨. 그리고 박씨, 백씨, 배씨입니다. 배달족이에요, 배달족. 예. 배달족들의 시조가 바로 복희입니다, 복희. 설씨도 배달족이고요. 하씨도 배달족입니다. 근데 중국식으로요, 복희를 한문을 써가지고 발음을 하면요, 부씨, 부씨. 이 복희가 부씨로 발음됩니다. 부라는 것은요, 이게 박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중국식 발음으로는요, 부, 푸, 보, 포 이렇게 발음 나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같고요. 다른 부자들, 복자들 이게 다 부로 발음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복희족이 바로 부요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산동에서 이제 그 산동 부산에 오리부자 쓰는 부산이 있는데요. 그 오리부자는 세조자 이렇게 세조자 밑에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오리부자도요, 부로 발음됩니다. 그러니까 태우복희와 연관된 거는 모두 부로 발음되고요. 이 박도 부로 발음되는 걸 보면 박씨, 백씨, 배씨가 다 풍씨 후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초백서에도요, 대홍수 기록이 나와요. 홍수가 범람하고 비바람이 불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천지간에 복희 여호와만이 살아남아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자, 복희 여호와족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요. 자, 당연히 곤륜산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곤륜산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곤륜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복희 여호와족이 출발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그죠? 복희 여호와족은 더구나 이 그 배달족이잖아요. 배달족이 당연히 곤륜산에서 이동하는 것이지 지금 백두산에서 이동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는 백두산은 옛날에는 물에 잠긴 곳입니다. 아주 저지대, 그러니까 완전 저지대는 아니지만 곤륜산에 비하면 낮은 산이죠. 감숙 천수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숙 천수 지역에서 태어났겠습니까? 복희 여호와족이 그 곤륜산에서 살던 종족이에요. 그래서 이 종족들이 감숙 천수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원의 이 태우복희에 대한 신화는요, 태우복희 한 사람의 신화가 아니에요. 태우복희 여호와족이 집단적으로 내려온 거를 이제 복희족이라고 하고 개인적으로 복희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이들이 하북성 신락은 어디냐면 지금 석가장 일대입니다. 석가장 일대로도 이동을 한 세력이 있고 하남성 회양이 바로 이게 진나라를 세웠다 그럽니다. 동자가 들어가는 중국 성씨 중에서 지금 진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태복희를 시조로 하는 성씨들이죠. 진씨도 태복희족입니다. 진씨는 순임금의 후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태복희와 순임금은 연결되는 그런 계보를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산동 부산에 그 태복희의 무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부자는 바로 오리부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희는 하남성 해양에 진나라를 건국을 한 것이죠. 용봉족의 시조예요. 용과 봉황을 모두 숭배했던 종족들입니다. 이 복희 여화족은요, 또 살덩어리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사기 주봉기에는 주나라의 시조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요. 후직의 모친은 제국의 정비 강원인데 거인의 발자국을 밟아 임신을 해가지고 후직을 낳았는데요. 상스럽지 않아서 아이를 길에 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기는 이게 좀 뭐 이상한 이야기들은 다 지워버릴 경향이 있어요. 근데 다른 기록들을 참조해 보면 왜 버렸냐면 아이가 아니라 강원이 낳은 게 살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살덩어리. 근데 애가 나오면 살덩어리지. 그러면 살덩어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덩어리를 버려버린 거예요. 길가에다. 애가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아이가 나오죠. 그래서 강원이 아이를 데려다 길렀다. 처음 아이를 버렸다고 해서 기라고 합니다. 후직은. 후직이 바로 주나라의 시조인데요. 바로 살덩어리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중국 신화전설이라고 하는 곳에는 그 홍수 신화만이 아니라요. 이 복희 여화의 살덩어리 신화가 적혀 있어요. 복희 여화가 혼인한 후에 여화가 둥그런 살덩어리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 여화가 이 살덩어리를 조금씩 떼어내 가지고 밀가루 반죽에 이렇게 죽 써먹듯이 그 밀가루 반죽 떼어내듯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서 뿌리니까 모두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바로 인류를 창조했다라는 창세 신화가 바로 여기에도 등장합니다. 이 마하바라타, 인도의 가장 긴, 그냥 끝도 갓도 없이 긴 마하바라타 신화에도요, 이 살덩어리 신화가 있어요. 이 마하바라타 신화는 BC 3100년경 인도 쿠루 전쟁을 서사시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끝도 갓도 없이 길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쓰고 있어요. 왕비 간다리가요, 공처럼 생긴 딱딱한 살덩어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개의 항아리에다요, 기름을 붓고 그 살들을 여화가 살을 이렇게 떼어내듯이, 살덩어리 떼어내듯이 떼어 넣어두자 그곳에서 100명의 아이들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자, 이 신화는 중국 신화 전설에서, 그러니까 복희 여화의 전설에서 마하바라타, 인도에 그걸로 계승되고 이게 바로 주나라로 계승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출발했겠어요? 주족이 바로 서용입니다. 서용. 서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인도가 바로 서역이잖아요. 그러면 복희 여화가 어디서 출발했겠어요? 서역에서 출발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곤륜산에서 출발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곤륜산 일대 이쪽에서, 예, 박트리아가 여기 있잖아요. 박족이 있었던 곳이. 그리고 여기가 화전옥이 이근방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거쳐갖고 이 곤륜산에서 이게 태호복희족이 살다가 삼위태백, 이게 환국이 있었던 곳이 바로 환인의 환국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환국은요, 마한이에요. 마한. 이게 마한이요, 여기에 북경 일대 이쪽에 사만이 있었는데 사만 중에서 마한이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마한에 대해서 삼국지에 마한이 동쪽 땅을 내줘가지고 진안이 여기에 성립되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국이 이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나중에 이제 황하를 지나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 환국이 이 즉 한국으로 변한 거죠. 이게 한국이 어디 또 등장합니까? 일본에 한국이 또 등장하죠. 그 한국이 가라꾼이라고 합니다. 가라꾼이. 그래서 가라가 가야다라고 이렇게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한. 여기서 한국이고 이 환국. 마한이 한국이라고 그랬죠. 열도에 있는 가라꾼이
한국도 바로 이 마한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삼위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천수, 이 천수가요, 이게 바로 복에가 가까운 곳인데 태백산이 있어요. 여기가 평양이 여기 있고요. 여기에서 바로 태국 복귀족이 몇백 년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태국 복귀 혼자 이렇게 다 움직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태국 복귀족의 이동을 그렇게 설명한 거로 봐야 됩니다. 신락은 석가장 일대입니다. 신락에서 회양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진나라를 건국을 하고, 이게 어대현의 오리부자 부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동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이 산동성의 묘가 모두 3개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복희는요, 곤륜산에 있었다는 주장, 그 다음에 천수에 있었다, 신락에 있었다, 회양에 있었다, 부산에 있었다, 산동성에 묘가 있다.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 걸 봐서는요, 이거는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고, 이 복희에 관한 수많은 전설은 바로 복희족의 역사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더구나, 여기에 이제 나중에 요임금이 도읍을 하지 않습니까? 평양에. 여기가 복희족이 여기도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사악이 바로 이제 이 홍수가 나니까 이 홍수를, 이게 여기입니다. 여기 요임금이 평양은. 여기도 첫 번째 평양. 한민족이요. 첫 번째 평양. 두 번째 평양은 요임금 때의 평양인데, 이때 권력을 장악한 게 바로 사악입니다. 사악이 순임금을 또 추천하지요. 그러니까 요임금이요, 사악한테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데, 그 사악이 누굽니까? 아까 보셨죠? 휘중. 바로 이 산동 우이에 살고 있던 고조선족 휘중이고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휘숙입니다. 휘숙. 교지. 남만 교지. 이게 다 옛날에 중원의 이 해안가가 다 복희족, 월지족의 땅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천수 일대에는요, 화중이 있었다 그래요. 화중. 셋째 아들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사천성 일대에 삼성태 유적이 있다고 했죠. 삼성태 유적에 보면은요, 이 창세기 신화가 그대로 있어요. 그 나무 하나만 가지고도 설명드릴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그거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겁니다. 이 종족들이. 그래서 산동으로까지 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화중. 다음에 이제 막내 아들 화숙. 화숙은 바로 유주와 이제 삭방 일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북쪽이 다 화중이 관할하던 곳이에요. 이쪽이 화중이 관할하던 곳이고, 이쪽이 휘중이 관할하던 곳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복희족의 역사가 이렇게 여러 곳에서 펼쳐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이상 복희 여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